남편의 신발 깔창에서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아무 일도 아닌 척 넘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머리카락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남편의 말투, 웃는 얼굴, 괜히 길어졌던 외출까지 그전엔 몰랐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의심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계속되기 전에 잠깐만요. 다락방 사연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 샴페인빛 조명 아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진물산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이 한창이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수천 개의 별처럼 빛을 흩뿌리고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은쟁반 위에 캐비어와 푸아그라를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양현주는 연회장 한가운데 원탁에 앉아 주변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5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단발머리와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피로가 서려 있었죠. 부사장님,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을 한결같이 내조하셨다면서요? 옆자리 임원 부인의 말에 현주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야 뭐 약국이나 지키고 있었죠. 겸손한 대답 뒤로 현주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상현의 환한 웃음, 그리고 그 웃음 하나에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걸었던 22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약대 수석 졸업의 영예도, 대형 제약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도 모두 접었습니다. 상현이 중소기업에 첫 발을 내딛던 날 현주는 그의 곁에서 작은 약국을 열었죠. 새벽 4시에 눈을 떠 상현의 도시락을 싸고 밤 11시까지 조제실을 지키다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약품에 절어 갈라진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고 진물이 벤 손끝으로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를 채워주곤 했어요. 그 모든 희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말단 사원이었던 김상현은 이제 중견기업 대진물산의 부사장이 되어 단상 위에 서 있었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제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현이 마이크를 잡고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52의 나이에도 여전히 훤칠한 키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은빛 넥타이핀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감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내 양현주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저를 믿어준 사람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었어요. 조제실에서 홀로 삼킨 외로움, 새벽잠을 설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주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 멈췄어요. 케이터링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상현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긴 생머리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의미심장하게 올라가는 순간 상현의 눈이 찰나만큼 그녀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부부로 3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낯선 공기의 흐름이었죠. 엄마, 나 먼저 나가 있을게요.
고2인 딸 하나가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3을 석 달 앞둔 아이의 얼굴에는 입시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래, 차에서 좀 쉬고 있어. 현주는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여자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그렇게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상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당신. 피곤하지? 운전대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현주에게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 반복해서 외운 대사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현주는 거실 소파에 던져진 상현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고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에 손이 멈췄어요. 상현이 늘 쓰는 우디 계열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짙은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머스크 향이 재킷깃에 진하게 배어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현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킷 안주머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식단 보고서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모서리에는 분홍색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하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저녁 메뉴 어때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썼어요. 현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일상이 하트 스티커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났습니다. 연회장에서 본 그 여자의 미소와 재킷에서 난 머스크 향, 그리고 하트 스티커가 붙은 식단 보고서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현주는 침대에 먼저 누운 상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평화의 가면 아래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재킷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하트 스티커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상현이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 면도한 얼굴에서 애프터 쉐이브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쳤어요. 당신 오늘 된장찌개네.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 칭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주는 그 능숙한 다정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밥 공기를 내밀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이사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식사를 마친 상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현주의 시선은 현관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에 멈췄습니다. 상현이 아끼는 운동화였어요.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40만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어제 연회장에 갈 때도 그 운동화를 신고 갔다가 구두로 갈아 신었죠. 현주는 무심한 척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닦아 놓을게요. 어제 비 와서 더러워졌네.
상현은 넥타이를 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마워. 그거 깔창 빼서 말려줘. 발냄새 뺄까봐. 현관문이 닫히고 상현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그제야 운동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흰색 가죽 표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밑창 홈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죠.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로 파내자 작고 뾰족한 것이 나왔습니다. 핑크색 인조 손톱이었어요. 네일아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명히 젊은 여자가 붙이는 종류의 것이었죠. 현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깔창을 빼내자 섬유 사이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습니다. 현주의 검은 단발머리가 아니었어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었죠. 어젯밤 연회장 구석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머리색과 똑같았습니다. 현주는 그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약 봉투에 담았어요. 약사로서 30년간 익힌 손놀림은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봉하는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상현이 귀가했을 때 현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헬스장 자주 가세요? 운동화가 많이 닳았더라고요. 상현의 젓가락질이 찰나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주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요즘 점심시간에 가끔 회사 헬스장을 가거든. 왜?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높아졌고 말끝이 살짝 흐려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아니에요, 그냥요. 깔창 새 걸로 갈아드릴까 해서요. 현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현주는 약국 조제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방전을 조제하는 틈틈이 상현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계좌와 연결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였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현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난 2달간 같은 꽃집에서 6번의 결제가 있었어요. 금액은 매번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고 결제 시간은 모두 평일 오후였죠. 현주의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 날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주는 그 꽃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상현 부사장님 명함으로 정기 배송 신청하신 거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비서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강남구 논현동 유리빌 오피스텔로 매주 금요일 배송이요. 이번 주도 예정대로 보내드릴까요? 현주는 침착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현이 잠든 후 현주는 그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둘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그래서 오히려 서글픈 숫자였죠. 메시지 앱을 열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어요. 대화 내역은 2년치나 되었죠.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현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 와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같은 유치하고 저속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상현과 젊은 여자가 어딘가의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죠. 현주는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은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에 핏줄이 돋은 눈, 떨리는 입술이 보였죠. 당장이라도 침실로 뛰어들어가 상현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딸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고3을 앞둔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소식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기다려. 가장 비참할 때 끌어내려 주마. 그녀는 조제실 서랍에서 빈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핑크색 인조 손톱과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휴대전화로 찍어둔 대화 내역 캡처본을 정리해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단 2글자만 적었습니다. 증거. 30년간 헌신만 알던 약사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랑이 배신으로, 배신이 분노로, 분노가 냉철한 계획으로 조제되어 가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매일 아침 상연의 영양제를 챙겨주었어요. 오메가3 밀크시슬, 비타민 D까지 꼼꼼하게 요일별로 나눠 담은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상현은 그 약을 의심 없이 삼키며 아내의 헌신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역시 약사 아내를 둬서 좋아. 덕분에 건강검진 결과가 매년 좋아지잖아. 현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기를 상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배신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30년 내공으로 다져진 연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약국에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밝은 갈색 생머리에 타이트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현주는 단번에 알아보았죠. 연회장에서 상현과 은밀한 눈빛을 나누던 바로 그 여자, 이유리였어요. 유리는 약국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조제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주와 눈이 마주쳤지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소화제 있을까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속이 자꾸 더부룩해서요. 현주는 평온한 표정으로 선반에서 소화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려 했지만 30년간 약을 다뤄온 손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제품이 좋아요. 식후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유리가 소화제를 받아들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다이어트 보조제도 있어요? 부사장님이 이 약국 약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현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사장님이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죠. 이 여자가 일부러 찾아온 것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대담한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이어트 보조제를 권했죠. 이 제품은 식욕 억제에 효과가 좋아요. 다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밤에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시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유리는 의기양양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그녀의 손톱을 보았어요. 핑크색 네일아트, 상현의 운동화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세요. 건강 상담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현주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했어요. 유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현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키고 있었죠. 며칠 후 현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국 담보대출 서류를 정리하다가 눈에 익은 주소가 보였어요. 논현동 유리빌 오피스텔, 꽃배달이 가던 바로 그 주소였죠. 3년 전 상현이 투자용이라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오피스텔이 바로 유리의 집이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밤새워 약을 지으며 갚아온 대출금이 내연녀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조제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가 슬픔마저 태워버렸죠. 다음 날 저녁 현주는 상현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나 학원비가 다음 달부터 오른대요. 입시 막바지라 특강도 들어야 하고요. 상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선뜻 카드를 내밀었을 텐데 요즘은 돈 얘기만 나오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0은 더 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가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거절하지 못했어요. 현주는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금요일 저녁 현주는 약국 문을 일찍 닫고 논현동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빌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7시쯤 익숙한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현의 차였죠. 30분 후 오피스텔 9층에 불이 켜졌어요.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현주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그 불빛을 응시했어요.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눈에 새겨야 했어요. 복수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였죠.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친남 동생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인 동생은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짐작했어요. 누나, 이혼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나 수능 끝나면 그때 움직이려고. 그 전에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둬야 해.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재산 분할 쪽은 내가 미리 알아볼 테니까 누나는 일단 침착하게 기다려. 전화를 끄는 현주는 조제실 서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상현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회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가점을 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우연히 상현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죠. 현주는 봉투들을 한데 모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제실 조명 아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는 30년이 걸렸는데 복수를 완성하는 데는 몇 달이면 충분하겠네. 밤이 깊어가는 조제실에서 약사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사랑만 알던 여자가 이제는 완벽한 복수를 조제하기 시작했어요. 약을 다루듯 정밀하게, 처방전을 작성하듯 치밀하게 현주의 계획은 한 올 한 올 짜여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나가 요즘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대요. 층간소음도 심하고 학원이랑 거리도 멀고요. 이참에 학교 앞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상현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신축 아파트라는 말에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돈이 많이 들 테니까요. 갑자기 이사? 지금 이 집도 나쁘지 않잖아. 현주는 미리 준비한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하나가 이제 고3이잖아요.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에 집중을 못한대요. 그리고 당신 부사장 승진 앞두고 있으면서 자산 관리도 해야죠. 부동산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부사장 승진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승진 심사 전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금은 어떻게 해? 대출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현주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약사 전문직 우대금리가 있어요. 거기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도 있고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당신 회사 쪽에서 자금 흐름 조사받을 일도 없어요. 상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승진 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재테크는 역시 한 수 위야. 그래, 그렇게 하자. 진명이는 당신 앞으로 해도 돼. 어차피 우리 부부 재산인데 뭐. 현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 재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상현은 모르고 있었죠. 논현동 오피스텔에 쏟아부은 돈, 유리에게 매주 보내는 꽃값, 그 모든 비용이 결국 아내의 희생 위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현주는 학교 앞 34평 신축 아파트 계약을 마쳤습니다. 친정 유산 5천만 원과 약사 전문직 우대 대출을 합쳐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올렸어요. 등기부 등본에 찍힌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눈물과 땀의 결정체였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 속에서 자신과 딸을 지켜줄 성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등기부 등본을 서류 봉투에 소중히 넣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주는 상현의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골프채, 달아빠진 운동복, 먼지 쌓인 상패들. 상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사 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여보, 이 골프채 언제 적 거예요? 새 집에는 안 가져가도 되죠? 그래. 알아서 해. 상현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유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죠. 현주는 남편의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마치 지난 30년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주는 벽지 색상부터 조명 배치까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어요. 상현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죠. 어차피 그는 관심도 없었고 현주도 더 이상 그의 의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밝은 아이보리로, 하나 방은 집중력 높아지는 블루 계열로 해주세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과 상담하는 현주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상현은 유리와 은밀한 미래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명의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외도를 하면서도 결혼을 깰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현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현주는 텅 빈 옛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거실 한쪽에 상현과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죠. 20대의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주는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어요.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3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눈가에 주름, 흰 머리카락 몇 가닥 하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현주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은 마르고 없었죠. 새 아파트 거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32층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현주는 이삿짐 정리를 마친 후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사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코르크를 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현주는 유리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성벽 같은 아파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죠.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김상현 씨. 현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린 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씁쓸하고 묵직한 맛이 지금 이 순간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승리의 맛인지 이별의 맛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현주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떠올렸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차례였죠. 와인잔을 내려놓는 현주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상현은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리와의 관계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의 짜릿함은 사라지고 매주 금요일 논현동 오피스텔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은 유리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유리야,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회사에서 눈치도 보이고 이사회도 코앞이라서. 유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달콤한 미소로 바꾸며 상현의 팔을 잡았죠. 오빠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그날 밤 유리는 욕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9살 이혼녀 유리에게 중견기업 부사장의 아이는 신분 상승의 티켓이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유리는 상현을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상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아기예요. 5주 됐대요. 상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동자가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우리 분명히 조심했잖아. 즐기기만 하자고 했잖아. 왜 이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죠. 평소에 부드러운 부사장은 온데간데였고 밑바닥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리는 그런 상현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부사장 자리 지키고 싶으면 아내랑 끝내요. 협박이었습니다. 상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어요.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회사에서의 지위, 사회적 명성, 가정까지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할게. 상현은 유리를 달래기 위해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확인한 순간 당황했어요. 평소보다 잔액이 턱없이 부족했죠. 현주가 이미 신축 아파트 계약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공동계좌에 자금을 대부분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뭐야,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상현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유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돈도 없어요? 부자라면서요? 그날 이후 유리는 점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이름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죠. 소셜미디어에서 현주의 흔적을 추적하고 약국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부사장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한편 상현은 집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주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은 갑자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왔어요.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요즘 고생 많았잖아. 이사하느라. 현주는 쇼핑백을 받아들며 상현의 얼굴을 살폈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무언가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를 지었죠. 어머, 이거 비싼 건데. 고마워요, 여보. 가방을 옷장에 넣으면서 현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죗값인가 보네요.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가방 하나라니 참으로 싸구려 남자였어요. 조제실에서 밤을 새우고 손가락에 진물이 나도록 약을 지어온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정리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상현이 잠든 후 현주는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현주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상현의 불안한 눈빛, 갑작스러운 선물, 그리고 최근 유난히 잦아진 야근 핑계. 거기에 더해 공동계좌에서 몰래 빼내려던 돈의 흔적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현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국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처방전을 정리하던 현주가 수화기를 들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약국에 도발하러 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양현주 약사님 맞으시죠? 저 이율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주의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지만 목소리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간 다져온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약사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거든요. 내일 2시에 어디서 뵐까요? 수화기 너머로 유리의 자신만만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현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죠. 조제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약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약국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유리와의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현주가 약국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저녁 휴대전화 벨이 울렸어요. 양현주 씨, 저 이유리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유리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저 부사장님 아이 가졌어요. 이제 그만 비켜주시죠.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침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언제쯤 전화하나 기다렸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유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뭐라고요? 당신의 핑크색 손톱이 내 남편 운동화에서 나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3달 전이네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주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8시 상현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피곤함에 절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실 풍경을 보는 순간 그 피곤함은 공포로 바뀌었죠. 소파 앞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꽃집 배송 기록, 유리와의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채용 비리 문서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현주가 3달간 모아온 모든 증거물들이 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상현은 서류들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현주야, 이건 오해야. 그 여자가 먼저 꼬셔서 그런 거라고. 비굴한 변명이 튀어나왔습니다. 현주는 피식 웃었어요. 2년 동안 매주 꽃을 보내고 내 약국 담보로 산 오피스텔에서 미래를 즐긴 게 꼬임을 당한 거라고요? 당신이 숨막히게 해서 그랬어. 집에만 오면 약국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상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뒷바라지해온 아내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파렴치함이었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는 핏줄이 돋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헌신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 하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죠. 녹음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빠. 하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8살 소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죠. 하나야,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내 방에 가 있어. 상현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아빠는 이제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상현은 얼어붙었어요. 하나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재산 분할 포기 및 이혼 합의서. 사인하고 나가요. 상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명의가 온전히 현주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아내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나 안 나가. 상현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냉정하게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어요.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예요. 퇴거를 거부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상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면초가였죠.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20분 후 상현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그 작은 가방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상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죠. 유리야, 나야. 지금 갈 데가 없어. 오늘 밤만 거기서 자도 돼? 전화기 너머로 유리의 짜증 섞인 한숨이 길게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따뜻한 위로는 없었어요. 상현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고 그의 그림자가 복도 형광등 아래서 초라하게 늘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현주와 하나는 거실에 남았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딸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현주가 먼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진작 알았는데 말 못했어요. 공부한다고 모른 척 했어요. 괜찮아, 우리 하나.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모녀는 부둥켜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죠.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해방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현이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현주는 대진물산 감사팀에 익명으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상현의 채용 비리와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담긴 자료였어요. 3년간 특정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준 기록, 업무와 무관한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일주일 후 대진물산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사장 김상현의 비리 의혹이 내부 게시판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영양사 이유리와의 불륜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회의실에서 오가는 의미심장한 눈빛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피하는 동료들. 상현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어요. 상현과 유리는 나란히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감사팀장과 인사담당 임원, 그리고 법무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긴 테이블 위에는 상현의 비리를 담은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상현 부사장님, 지난 3년간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한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결제를 반복한 내역도 있고요.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해명할 수 있어요. 해명은 검찰에서 하시죠. 회사는 오늘자로 김상현 부사장과 이유리 영양사를 해고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유리의 얼굴도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이 상현의 힘을 빌려 입사한 것까지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상현은 퇴직금 전액을 회사에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했어요. 횡령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합치면 퇴직금으로도 모자랐지만 일단 그것으로 형사 합의를 보기로 했죠.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의 소송을 원치 않았고 조용히 마무리하길 바랐습니다.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상현은 본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유리 역시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서 재취업이 불가능해졌어요. 영양사 자격증이 무색할 정도로 어디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죠. 면접을 보러 가면 인사 담당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이 없어진 유리는 상현에게 더욱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상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며칠 후 상현은 신축 아파트에 짐을 찾으러 왔어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현주는 그를 집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퀵 서비스로 헌 옷들만 담긴 박스를 보냈죠. 아파트 경비실에서 박스를 받아든 상현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인생의 흔적이 고작 박스 2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앨범도 상패도 골프 트로피도 없었어요. 오직 낡은 양복 몇 벌과 속옷들 뿐이었죠. 현주는 변호사 동생 현수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현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었죠. 불륜의 증거, 경제적 배임, 가정 파탄의 책임.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앞에서 상현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책임이 오롯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유리의 오피스텔에서는 매일 밤 고성이 오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상현과 유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이 이제는 증오의 전쟁터가 되었죠.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상현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먼저 접근했잖아. 아내가 숨 막힌다면서요. 유리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임신 6개월의 불룩한 배를 움켜쥔 채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그녀의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상현이 격분하여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었죠.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는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김상현 씨. 부사장이라더니 순 거렁뱅이였네요. 완전히 속았어요, 나.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사랑이니 미래니 하던 달콤한 속삭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의 추악한 민낯만 드러난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현은 오피스텔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멀리 대진물산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창에 반사된 조명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때 저 건물의 주인이 될 뻔했던 남자가 이제는 노숙자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해지된 법인카드뿐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명예, 지위, 가정, 그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무너졌죠. 상현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심의 밤하늘이 그의 앞날처럼 캄캄하기만 했어요. 건물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되는데요. 상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경비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빈 껍데기가 된 황제의 추방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유리가 출산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아들 둘이 세상에 나온 날 상현은 병원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의 쌍둥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논현동 오피스텔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습니다. 현주가 대출금 회수를 요청했고 상현은 그곳에서도 쫓겨나야 했죠. 유리와 상현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죠.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신생아 쌍둥이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4살의 상현에게 육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 둘을 번갈아 안고 달래야 했어요. 한 아이가 겨우 잠들면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젖은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고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밤과 낮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눈을 감으면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죠.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현은 지친 눈으로 분유를 타면서 손이 떨렸어요. 젖병을 제대로 잡지 못해 분유가 바닥에 쏟아지기도 했죠. 유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대부분의 육아를 상현에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다며 누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밤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죠. 아기들이 우는 소리에도 귀를 막고 잠만 잤습니다. 당신은 아이 아빠잖아요. 내가 다 해야 해요? 유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한때 오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상현이 입을 열려고 하면 더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부자라길래 믿었더니 진짜 쓸모없네요. 돈도 못 벌어오고.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기저귀가, 분유가, 월세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고 그에게는 그 돈이 없었죠. 결국 상현은 낮에는 가구 상하차 알바를 하고 밤에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54살의 나이에 무거운 가구를 나르는 일은 고역이었어요. 20대 청년들과 함께 냉장고를 들어 올리고 소파를 계단으로 옮겼죠.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이 아기들의 분유값이었으니까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도로를 달릴 때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헬멧 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상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좁은 화장실에 깨진 거울 속에는 폭삭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친 손등에는 가구를 나르다 생긴 상처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맞춤 양복을 입고 대형 회의실을 누비던 부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상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문득 현주가 차려주던 아침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갓 부친 계란말이, 정성껏 담은 영양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식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숨 막힌다고, 잔소리가 싫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현주의 손끝에 밴 약품 냄새가 거슬린다고, 새벽에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게 짜증난다고 불평했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을 씹으며 상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상현은 가구 배달을 하다가 강남역 근처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어요. 대진물산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죠. 상대방도 상현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상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헬멧을 깊숙이 눌렀었어요. 작업복에 묻은 먼지가 더럽게 느껴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기 혹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현은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망치듯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낡은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사람 앞에서 배달복을 입고 마주친 치욕.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아기 울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는 또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죠. 기저귀 냄새와 분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기들에게 다가갔어요. 쌍둥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상현은 아직도 그 구분이 서툴렀죠. 그 모습을 보며 상현은 처음으로 피눈물 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안락했던 천국에서 끝없는 육아와 가난의 지옥으로 추락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처참했죠. 이것이 배신의 대가였어요. 30년 헌신한 아내를 버린 죗값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2달 현주와 하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엄마, 내가 먼저 볼게요. 하나가 핸드폰 화면을 클릭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하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합격이에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합격 발표였습니다. 현주는 딸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딸이 이뤄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우리 하나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와인을 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거실 조명을 낮추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나 고2 때부터 알았어요.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 신발에서 머리카락 발견한 거 나도 봤거든요. 그리고 아빠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문자 알림 뜨는 것도 봤고요. 현주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소녀가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참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공부만 했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수능 끝나면 내가 엄마 지켜드려야지 그 생각만 했어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성숙함에 미안함과 대견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었는지 그걸 전혀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새벽까지 공부한다고 방문을 닫았던 딸이 사실은 부모의 불화를 피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참은 덕분에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요. 내가 약사 되면 엄마 약국 이어받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삼켜야 했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나는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필체의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상현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구걸하듯 용서를 비는 내용, 다시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애원, 자신이 잘못했다는 후회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글씨가 흔들리고 얼룩진 것을 보니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하나는 그 편지들을 한 장도 현주에게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의 새 출발에 필요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현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약국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온 정성을 쏟았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각했어요. 후배는 현주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죠. 선배님이 쌓아온 신뢰 그대로 이어가겠다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왔고 현주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약국 마지막 날 현주는 빈 조제실에 혼자 섰어요. 30년간 밤을 새우며 약을 지었던 공간이었죠. 손때 묻은 약장, 수천 번 앉았던 의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주는 조제실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처방은 끝났다. 이제 나의 계절을 살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현주는 일기장을 덮고 조제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도 함께 닫히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현의 부모님이 찾아온 것이죠. 늙은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울며 매달렸어요. 시아버지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주야, 우리 상현이 좀 용서해 주렴. 그 애가 잘못했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 애가 죽을 것 같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며느리라고 부르며 명절마다 온갖 집안일을 시키던 분이었죠. 아들의 출세만 바라며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겼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요. 상현 씨 일은 유리 씨와 상의하세요. 단호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주는 문을 닫고 시댁과의 인연에도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날 저녁 현주와 하나는 여행사에서 받아온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거실 바닥에 유럽 지도를 펴놓고 나란히 앉았어요. 빨간 펜으로 가고 싶은 도시들을 동그라미 치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죠.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프라하의 야경.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플 여권을 신청하고 1등석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현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상현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약사가 독을 조제의 해독제로 바꾸듯 지난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이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주와 하나는 화사한 봄 코트를 입고 나란히 걸었어요. 새로 산 여행 가방을 끌며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두 모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죠.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담겼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던 중 현주의 시선이 창밖에 멈췄습니다. 공항 주차장 구석에서 카트를 수거하는 노인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카트들을 밀고 있었죠.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현이었죠.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햇볕에 그을린 거칠어진 피부. 한때 맞춤 양복을 입고 대진물산 부사장실에서 임원들을 호령하던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상현도 현주를 알아보았어요. 화사한 봄 코트를 입고 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전 아내의 모습에 굳어버린 표정으로 멈칫 서 있었죠. 하지만 현주는 마치 길가의 먼지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찡하거나 안쓰럽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미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그래요? 뭐 봤어요? 하나가 물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모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상현의 허리춤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리의 전화였죠.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애들 분유 떨어졌다고 했잖아. 빨리 안 와? 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일 끝나면 바로 갈게. 12시간의 비행 끝에 현주와 하나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1등석의 편안한 좌석에서 충분히 쉬었기에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죠. 샤를 드골 공항을 빠져나오자 이국적인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 향과 빵 냄새가 섞인 파리 특유의 공기였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죠. 하나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저거 봐요. 진짜 에펠탑이에요. 현주도 함께 웃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지만 한 번도 오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남편 뒷바라지, 딸 교육, 약국 운영. 자신만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에펠탑 아래 노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며 테이블 위에 금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프랑스어 대화 소리가 음악처럼 흘러나왔죠.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붉은 와인이 유리잔 안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현주는 와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꿈꿔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죠. 엄마, 건배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하나가 잔을 들었습니다. 현주도 잔을 들어 딸의 잔에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파리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 와인 이름이 뭐예요? 현주는 와인 라벨을 들여다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자유라는 이름의 약이야.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는 와인을 홀짝이며 에펠탑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나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그 시각 서울에서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다시 일어나 오토바이에 올라야 했습니다. 오늘 배달을 못하면 아이들 분유값이 없었으니까요. 빗물이 섞인 땀을 작업복 소매로 닦으며 상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파리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거리를 현주와 하나가 걸었어요. 세련된 구두 소리가 돌바닥 위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죠. 같은 시각 서울의 빗속에서는 상현의 낡은 운동화가 질퍽한 웅덩이를 밟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빛을 향해, 다른 하나는 어둠 속으로. 조강지처의 헌신을 짓밟은 남자의 처참한 몰락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정의 찬란한 해방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어요. 현주는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촘촘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이었죠.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이제는 저 별들처럼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강지처의 희생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빚이에요. 그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처절한 대가뿐이라는 것을 상현은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주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갑고 길었던 어둠의 계절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 봄은 이제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진진한 복수극의 대장정을 함께 그려보아 즐거웠습니다. 치밀한 약사 아내의 승리가 독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창작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